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백악관에 열린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인을 입국 금지할 계획은 현 시점에서 전혀 없다. 이 발언은 미국의 저명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차단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두 나라를 제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긴급하게 막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미국은 현재 두 나라를 막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이란입니다. 소식을 전한 언론은 백악관의 이번 결정이 시기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진원지를 막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과 이탈리아를 막을 수 없는 더욱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다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지를 하면 자국민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미 국방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해집니다. 언론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세계화가 크게 진전된 상황에서는 차단 등의 전략을 동원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따라서 결정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파장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국의 진료 방식을 그대로 배워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의료센터에서 드라이브-스루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CBS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계자들이 패스트푸드식 드라이브-스루를 활용해 매일 수백 명에 대해 검사를 해왔다. 이 기술이 워싱턴주에 들어왔다. 의료센터는 이 방식으로 하루에 50명 정도를 상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학교 직원과 학생들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실시되자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복지부 장관은 현재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여론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왜 한국처럼 한꺼번에 많이 진행하지 못하느냐? 당국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냐? 지적이 잇따르자 장관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CNN 방송 인터뷰에까지 나섰습니다. 진행자는 역시나 한국의 사례를 들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10,000명을 검사했는데 우리는 왜 하지 못합니까? 장관은 다소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는 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은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다. 또한 그 병의 세계 진원지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관 역시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해서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영화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은 작품, 감독, 국제영화, 각본의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더불어 편집상, 미술상도 후보에 오르며 총 6개 부분에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은 기생충이 최초이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나온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도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입니다. 더불어 한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델버트 맨 감독의 마티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64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영화는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출품을 시작으로 꾸준히 아카데미상에 도전했지만 후보에 지명된 것도 수상에 성공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작품상을 받아 오스카 영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영화 중에서는 이안 감독의 와우 장룡이 2000년에 작품상과 국제영화상 후보에 오른 것이 유일합니다. 또한 기생충은 당초 작품상, 감독상에 가장 유력하게 점쳐졌던 샘 맨데스 감독의 제1차 세계대전 영화 1917도 제쳤습니다. 1917은 할리우드의 영향력이 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세운 엠블린 파트너스가 제작한 데다 앞서 골든글러브 작품상, 감독상 2관왕,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7관왕에 올라 올해 가장 막강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었죠. 게다가 시대극, 실화 바탕 영화의 우호적인 아카데미 수상 경향과도 맞아떨어져 수상 예측 사이트, 골드더비 등에서 작품상 수상 가능성 1위로 점쳐졌지만 기생충이 예상을 뒤집고 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카데미상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카데미상은 미국 영화업자와 미국 내 영화단체인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협회에서 심사해 수여하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최대 영화 시상식으로 흔히 오스카상으로 불립니다. LA의 개봉관에서 일주일 이상 상영된 영화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죠.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 등 총 25개 부분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집니다. 시상식은 매년 2월에서 4월 초에 개최되는데 미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도가 높아 각국에서 생중계 또는 위성중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카데미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LA 지역의 극장에서 일주일 이상 연속 방영된 70mm 및 35mm의 미국 및 외국의 장편, 단편 영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작품 선정은 우선 각 부분 해당 회원들이 투표에 의해 5편의 후보 작품을 선정한 후 수상식이 있기 6주 전에 발표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다시 아카데미 회원 전원의 투표로 수상작품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1927년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협회가 창설되고 루이스 메이어 당시 MGM 사장이 뛰어난 영화와 영화인을 격려하자며 제안하면서 탄생되었습니다. 제1회 시상식은 1929년 5월 16일 할리우드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열렸는데 당시 수상 부문은 11개에 머물렀고 작품상 후보작도 5편에 불과했죠. 또 아카데미 시상식은 초반엔 해마다 열리지 않았으나 1934년부터 해마다 열리기 시작했으며 1943년부터는 현재처럼 시상식 형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시상식은 1969년부터 로스앤젤레스 뮤직센터에서 이루어졌다가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위한 코닥 극장이 개관되면서 2002년부터는 코닥 극장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기생충의 시상식이 있던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도 바로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아카데미 시상식은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저격 사건으로 하루 연기되고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으로 이틀이, 1938년 로스앤젤레스 대홍수로 일주일 연기됐을 뿐 단 한 해도 취소된 적이 없는 성실한 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상에는 앞에도 언급했듯이 총 25개 부분에서 수상이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인 빅5는 작품, 감독, 남우주연, 여우주연, 각본상을 말하며 그랜드 슬램은 각본상을 뺀 나머지 4개 상을 수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금은 따로 없으나 오스카라는 애칭에 인간 입상이 수여됩니다. 금이 도금된 오스카상은 높이 34.5cm, 무게 3.4kg으로 5개의 필름 릴 위에 검을 짚고 선 기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밑부분 5개 필름통 형상은 아카데미 초기 시상 부분인 배우, 감독, 제작, 기술, 각본의 5개 분야를 상징하죠. 이 오스카 트로피는 1928년에 처음으로 고안되었으며 디자인은 당시 MGM사의 미술감독인 세드릭 기본즈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수상한 작품은 배너,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으로 모두 11개 부분에서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들은 작품상, 감독상을 동시에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작품상, 감독상을 동시에 받았기에 더 의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봉준호 감독이 한국에서는 유명했지만 해외에서는 이번에 갑자기 유명해졌냐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Nope. 2006년에 있던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상영됐었죠. 당시 해외 언론 관련 보도를 보면 영화 괴물 칸에서 대박, 공포와 코미디의 흥미로운 동거 등 현재 기생충에 대한 평가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봉준호 감독만의 고유한 장르에 대한 호평은 14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설국열차, 옥자로, 할리우드 스타와 손을 잡았고 살인의 추억, 마더로도 해외에서 팬덤을 쌓아왔죠. 영화평론가는 지금의 봉하이브 팬덤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생충의 흥행이 결정적으로 해외에서 봉준호 감독의 대중성을 확 넓힌 것 같다고 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지난해 10월 북미 단 3개관에서 개봉했지만 지난달 스크린을 1000개 넘게 넓혔습니다. 또한
북미에서만 지난 10일 기준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이 2,440만 달러를 넘겼고,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99%를 유지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한국 영화의 발전에 세계적으로도 놀라워하고 있고, 2020년 예전보다 더 많은 러브콜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뻔한 결말로 끝나던 영화 시상식 시즌에서 오스카가 극적인 막판 반전을 내놓았다며, 아카데미 회원들은 포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세계의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로 기생충의 수상은 오랜 세월 외국 영화를 배척해온 아카데미상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N 방송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 경쟁작들에 비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생충의 수상은 배타적인 헐리우드를 비판해온 이들이 요구해온 좀 더 포용적인 헐리우드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신들이 한결같이 이번 아카데미상을 최고의 성과로 인정하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발전에 대해 애써 외면하면서 못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달성하자 일본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사의 댓글란을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수완이 대단하다. 칸에서도 받고 오리지널 작품으로 장래에 구애받지 않았다. 정말로 축하한다. 수상할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단하다. 확실히 재밌었다. 게다가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가 되니까 누구나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축하한다.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이런 무거운 사회적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나오길 바란다.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대단한 쾌거다. 아시아 영화가 최고 작품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 영화상까지 수상.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상에서 순수하게 대단한 작품으로 평가돼 다행이다. 한국이 또 한 번 엄청난 사건을 터뜨렸다. 문화 강국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구나.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그리고 할리우드마저 삼켰다. 방탄소년단과 봉준호의 나라 진심으로 부럽다. 한류 파워가 너무 막강해서 할 말을 잃었다. 부럽고 존경스럽기까지.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경의를 표한다. 분명히 말해서 봉준호만큼은 특별하다. 아시아 최고의 감독일 듯. 주요 부분에서 따낸 거야. 이건 솔직히 대단하구나. 매번 똑같은 스토리에 일본 영화만 보다가 한국 영화를 보니까 차이가 너무 심하다. 감독의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전체적인 영화 산업도 차이가 나는구나. 일본의 완패구나. 등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본인들도 이번 평가만큼은 긍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이번 아카데미상 4개 부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한국 영화의 발전과 더 넓은 글로벌 진출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건 보잘것없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은 한국의 방역 성과에 대해 칭찬을 넘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지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하는 나라가 단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형제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대략 20년이 넘은 것 같네요. 단 둘이 있을 땐 서로 너 정도면 되게 잘생긴 편이야. 너 해질 때 보면 약간 원빈 보이는 것 같아. 하며 서로 열심히 띄워주지만 저희 두 사람에게 밖의 현실은 언제나 냉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 안에서 우리끼리 상장 주며 칭찬하고 떠들거나 또는 우리끼리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 모두 의미 없습니다. 1차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해외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칭찬하고 또 지적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 한국은 BTS가 세계 문화계에서 비틀즈를 넘어서며 선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있어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칭찬하는 기사는
아주 쉽게 그리고 너무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던 즈음이던 지난 1월 말 중국 우한에서 현지 코로나 사태를 취재하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ABC 뉴스의 밥 우드러프 기자는 그 나라의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너무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던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경험하고는 즉시 트위터를 통해 다소 끔찍했던 중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상당한 놀라움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달 밥 우드러프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ABC 뉴스의 메인 기사에서도 왜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며 두 명의 저명한 의학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히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 또는 이동식 진료소와 하루 1만 5천 건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1일 검사 역량에 대해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ABC 뉴스의 뉴스가 보도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CNN도 서울로 기자를 파견하여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직접 경험한 후 다른 언론들과 유사한 수준의 아낌없는 찬사를 메인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영국 BBC의 로라 비커 서울 특파원은 올해 초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무려 한국어로 한국에서의 젠더 이슈에 대한 수준 높은 질문을 하여 주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 도입을 거의 최초로 세계에 알린 언론인 중 한 명이며 또 지난주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바로 옆에서 직접 경험하고 보아온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재난 대처 능력이 자국 영국과 비교해도 얼마나 대단한지 전문 언론인의 입장에서 자세히 의견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언론인 오스트리아 디 프레세 역시 한국의 방역 성과의 비결을 분석하여 다루는 기사에서 그 놀라운 성공의 이유를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 역량과 정부의 투명함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 외 여러 기사나 트위터 글에서도 한국 방역의 핵심 경쟁력을 바로 정부의 투명함이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할 때 관계에서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숨기려는 행위는 상당한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거짓말도 또 조작도 사실 그게 좀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숨기지 않으면 숨기는 데 들어가는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관계나 또는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 투명하고 정직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는 더 빨리 해결되고 그래서 함께 더 오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처럼 오만함의 성안에 살며 섬겨야 할 국민들을 아래에 두고 항상 얄팍한 거짓말로 그들을 기만하며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는 언젠가는 그 끝을 반드시 보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때는 힘과 계급의 논리로만 형성되어 오직 굴림과 복종의 관계만 있었을 뿐인 그들 사이 그동안 서로 쌓아온 신뢰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가진 힘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국민들을 또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또 특별히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래서 말하자면 정부가 일종의 약자의 위치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복종에 익숙한 순종적인 일본 국민들이라도 자비 없이 돌아선 후 어떤 형태로든 실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딱 곧 있을 일본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정부는 물론 그 나름대로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겸손한 자세로 투명하게 그 무엇도 숨기지 않는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첫 번째이자 또 가장 중요한 그 예를 충실히 지켜왔기 때문에 바로 그 진실성이 이런 뜻밖의 재난의 상황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빛을 보게 만들어주는 이유이자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저력의 탄탄한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평소 겸손하고 정직했던 사람은 삶을 살다 자칫 삐끗하여 추락하는 일이 생겨도 떨어지는 그의 밑에는 그를 받아주려는 사람들이 있으며 넘어진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켜주려고 먼저 내미는 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말이나
립서비스나 보도자료 따위가 아니라 무릇 역사의 훌륭한 선생들이 그렇게 해왔듯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며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지혜에 대한 귀한 본보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경제력이나 군사력 따위의 차이를 떠나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걷게 될 미래의 흥망과 성쇠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 중 하나라고, 또 그런 양국의 운명의 차이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앞으로 불과 몇 개월 후면 제 다른 영상에서도 특별 출연해 주셨던 심청이 아버지도 똑똑히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놀라며 칭찬하는 한국의 방역 성과들 중에는 빠른 진단 속도와 진단 키트 개발 외에도 앞서도 소개한 바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먼저 시작했으며 지금은 스타벅스의 상징 중 하나처럼 되어버린 매우 미국적인 산업 서비스 상품입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가지 정말 쓸데없는 팁을 드릴까 합니다. 불필요한 모험심이 넘치고 다소 관종기가 있으며 대체로 별 할 일이 없어 늘 심심하신 분들께 이 팁을 권합니다. 앞으로 스타벅스 가실 때 내가 오늘 스벅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고 싶다, 또는 오늘 저 알바를 좀 괴롭히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면 주문할 때 사용하는 닉네임을 이용하십시오. 음료가 준비되면 알바분이 무슨 고객님 하고 불러준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때 얼굴에 철판 두꺼운 거 두어 개 깔고 닉네임을 조금 창의적으로 미리 설정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다른 고수분들께서 이용하셨던 닉네임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 없는 고객님, 지옥에서 오신 고객님, 김밥 주문하신 고객님, 대머리 고객님, 없는 돈에 사신 고객님, 난 직원이고 넌 고객님, 뛰어오세요 고객님, 이 구역에 미친 고객님, 그리고 보릿 고객님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너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과 적절히 융통성을 발휘하여 닉네임을 짓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대머리인데 대머리 고객님 닉네임을 하시면 커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리고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기분 좋게 커피 마시러 왔다가 자칫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업하는 곳이니 꼭 매너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과 함께 미국이 세계 최고 중 하나인 영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의학과 의료 시스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시스템 같은 복지적인 부분 말고 순수하게 시장 경제적인 면, 그리고 그 시장의 숙성도와 기술적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미국은 그 영역에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다른 세계 최고의 영역을 하나로 합해 세계 최초이자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가치를 지닌 발명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입니다. 하다못해 커피빈에서도 삶은 계란을 팔고 맘스터치에서 삼계탕을 팔고 있을 정도로 시장 간 그리고 업계 간 벤치마킹과 하이브리드적 사고가 흔한 혼돈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결과가 좋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의료 시스템과 차를 타고 커피를 주문하는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결합한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정말 놀랍도록 신선하면서도 상황적으로 너무도 꼭 필요했던 기발한 발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 앞다투어 소개하며 찬사를 보내는 그 이유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슈에는 절대 빠지고 싶어 하지 않는 세계 최고의 참견쟁이 트럼프가 얼마 전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을 극찬하며 지금 사태가 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에서도 도입해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세계 의학 및 의료 서비스 부분 최고의 선진국이자 굴지의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발명한 그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그 둘을 결합하여 우리가 만들어낸 발명품을 배우고 전수받기 위해 한국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는 것은 지금처럼 힘든 상황 중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그리고 배부르게 해주는, 여러모로 참 기분 좋고 의미가 깊은, 좀 많이 쿨하고 자랑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장에서 잘 팔려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자동차나 옷가지 같은 걸 개발
개발해서 이런 인기와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발명한 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시스템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게 이런 기분 좋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